120억 있으면 큰 절을 한대요. 그 말을 은행 한복판에서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피식 웃더니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47만 원 들고 와서 120억 있대. 요즘 할머니들 다 저래. 킥킥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대기석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은이가 헛소리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탁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뒷분들 기다리세요. 보호자분이랑 다시 오세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저 은행을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안녕하세요. 여자의 인생을 드라마로 들려드리는 여자의 인생극장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진주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나는 제사상 준비를 하다 말고 식탁 위에 통장 2개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47만 원. 정기예금 통장, 잔액 120억 원. 오늘 은행에서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시든 무청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퍼렇게 물들었습니다. 67의 남편을 보내고 71가 된 지금까지 이 새벽 부엌에서 홀로 칼질을 한 횟수가 벌써 4해였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다닌 조선소에서 받은 퇴직금, 내가 시장 좌판에서 30년 동안 생선을 팔아부은 적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 20년을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판 돈, 그것들이 한 푼 두 푼 모여 120억이 되었습니다. 내 손톱 밑에 비린내가 배어있던 날들, 새벽 3시에 일어나 노량진으로 달려가던 날들,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밴드를 칭칭 감고 좌판에 섰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이 통장 안에 숫자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120억을 가진 사람이 47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집어들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통장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은 정기예금 만기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만 연장이든 해지든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게 3일 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사 비용 좀 줄이자. 요즘 누가 이렇게 크게 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제사상 타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어머니, 노인 혼자 은행 가시면 사고 나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내 돈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 평생을 갈아 넣은 돈인데. 밥상 위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를 들어 뒤를 보니 남편이 생전에 붙여놓은 메모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자야, 내 이름은 내가 지켜. 손끝이 메모지 위를 쓸었습니다. 남편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이 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 날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통장 2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47만 원짜리도 120억짜리도 둘 다 내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한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심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이 시렸지만 가슴속 뜨거운 것은 식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은행에 혼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앞장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을 때도 남편이 여기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나는 고개도 안 들고 꼭 눌렀습니다. 내 돈인데, 내 이름인데 나는 늘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년이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맡고 손녀 봐주고 그러는 사이에 71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민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아들 출생신고할 때, 남편 사망신고할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남을 위한 서류였습니다.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며 교통카드를 찍는데 잔액 부족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뒷자리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20억을 가진 사람이 교통카드 잔액이 없어서 버스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꺼내 요금통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내 손에는 없구나.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불이 꺼진 상가들, 셔터를 올리는 가게 주인들, 출근길에 나선 젊은이들,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빼고 나만 내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오늘은 다르게 할 것입니다. 남편 말대로 내 이름은 내가 지킬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만큼은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 눈치 말고 내 이름부터 세우자. 버스가 은행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 안 통장 2개를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행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나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 통장 2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47만 원짜리와 120억짜리. 같은 내 이름인데 이 두 통장의 무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일 제사 상차림 좀 간소하게 해. 요즘 누가 이렇게 크게 차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 제삿날인데 아들은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들이 전 하나 부치는 것을 거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잔소리하는 늙은이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전을 부치고 혼자 나물을 무치고 혼자 탕을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부엌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더니 한참 뒤에 나와서 하는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가신다면서요? 노인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을 내 맘대로 할까봐 그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큰돈이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면 남편이라도 같이 가라고 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혼자 가도 돼. 며느리가 물러났지만 그 눈빛을 나는 보았습니다. 못마땅한 눈빛, 불안한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내 이름으로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언젠가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속받을 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대지 못하게 막아야 할 돈. 나는 그들에게 돈을 지키는 금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고가 스스로 열리면 안 되니까 혼자 은행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제야 똑똑히 알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은행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9시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여몄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창구에 직원 서너 명이 앉아 있었고 대기 손님은 나 포함 2~3명 뿐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34번. 전광판에는 232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곧 내 차례였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은행 안은 깨끗하고 반들반들했습니다. 바닥도 반짝, 유리창도 반짝, 직원들 얼굴도 반짝반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23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내 번호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차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반가움도 아니고 친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47만 원짜리 생활비 통장과 120억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저기요, 정기예금 만기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직원 차유리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생활비 통장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이 창구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직원 차유리가 생활비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잔액이 47만 원인데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창구 옆에 앉은 다른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 두어 명도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건 생활비 통장이고요. 정기예금 만기권으로 왔어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120억짜리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차유리가 그 통장을 받아들더니 펼쳐보지도 않고 피식 웃었습니다. 47만 원으로 VIP 상담이요?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킥킥거렸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축축해졌습니다. 저기 그 통장 말고 이 통장이요. 정기예금 만기라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다시 말했지만 차유리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120억짜리 통장을 대충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여기 숫자 제대로 보셨어요? 120억이요? 1이 영어? 차유리가 통장을 들어 올려 흔들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흔드는 것처럼 옆 창구 직원에게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야, 47만 원 통장 들고 와서 120억 있다고 하셔. 어떻게 이거.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차유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로비 전체에 들리도록. 어머니가 정말 120억 있으시면요. 제가 여기서 큰절 드릴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대기석 손님들이 모두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20억을 가진 사람이 47만 원짜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을 갈아 넣은 돈이 거짓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큰절을 드리겠다고. 나를 비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큰절.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창구 앞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차유리가 통장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창구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VIP 상담은 저쪽 별도 창구에서 하시고요. 일반 업무는 번호표 다시 뽑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분명 번호표를 뽑고 왔습니다. 234번. 내 번호가 불려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뽑으라는 것입니까? 저기요, 나 번호표 뽑고 왔는데요. 내가 말했지만 차유리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둘이서 킥킥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야, 47만 원으로 VIP래. 120억 있대. 진짜? 할머니들 가끔 이러시더라. 숫자 헷갈리시는 거야. 차유리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할머니들 숫자 크게 말하는 거 다 그래요.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것이 지점장 같았습니다.
이름표에 지점장 박성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차유리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차유리가 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내 앞으로 왔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보호자.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71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가 아닙니다. 내 돈을 찾으러 온 것뿐인데 왜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것입니까? 보호자요? 나 혼자 왔는데요. 내가 대답하자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차유리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차유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큰 금액 거래하실 때는 가족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확인 전화. 내 돈을 찾는데 왜 아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기요, 내 돈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왜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유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요. 120억이 정말 어머니 돈이시면 왜 47만 원짜리 통장을 먼저 내미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두 통장을 같이 꺼냈을 뿐입니다. 차유리가 먼저 생활비 통장을 집어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먼저 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하기가 싫었습니다. 변명하면 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차유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차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낯선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누가 돈 보내라고 하거나 은행에 가라고 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취급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돈을 찾으러 왔는데 사기 피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나 그냥 만기 문자 받고 온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지점장과 차유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짓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가 헷갈리는 거다. 치매 초기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차유리가 옆 창구 직원에게 또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치매 초기인가 봐. 숫자 헷갈리시는 것 같아. 치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숫자를 헷갈린 적도 없습니다. 120억은 내 평생을 갈아 넣은 돈입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헷갈립니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서 울면 진짜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받는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치매인가 봐.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갈까? 오늘은 포기하고 아들이랑 다시 올까? 이 수치를 더 당하느니 그냥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내 이름은 내가 지켜.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입니다.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비위 맞추고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하고 늙은이 취급받으며 살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면 나는 영원히 지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통장 조회해 보세요. 120억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면 되잖아요. 차유리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차유리가 마지못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점장 얼굴도 굳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차유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과하겠지. 이제 태도가 달라지겠지. 120억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나를 다르게 대하겠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유리가 화면에서 눈을 떼더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금액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가족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오라는 말. 혼자서는 안 된다는 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0억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도 여전히 나를 혼자 처리 못하는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은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보호자분 동반하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유리가 통장 2개를 탁 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지점장은 이미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2개를 손에 쥔 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대기석을 지나고 로비를 지나고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결국 못하고 가네. 그러게. 치매 아니래도 치매 같아.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동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착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을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은행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120억을 가진 사람이 47만 원짜리 취급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내 돈인데, 내 이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내 이름은 내가 지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눈치만 보다가 또 입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차유리가 보였습니다. 옆 직원과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120억 있다고 우겼다고 그렇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은 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행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방금 당한 일이, 차유리의 비웃음이, 지점장의 무시가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큰절. 그 말이 또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120억 있으면 큰절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비웃어 놓고 120억이 진짜인 걸 확인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랑 다시 오라며 쫓아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 이름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나는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취급받아야 합니까?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무사 김정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 세금 일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상속세 신고며 재산 정리며 이것저것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야. 오늘 은행 간다고 했잖아. 잘 됐어?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나 지금 은행 앞이야. 쫓겨났어. 뭐? 쫓겨났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47만 원 통장 보고 비웃던 것, 120억을 거짓말 취급하던 것, 치매에 운운하던 것, 그리고 결국 가족이랑 다시 오라며 쫓아낸 것.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한참 듣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정아를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정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아는 45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야무져 보였습니다. 정아가 내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한숨을 쉬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 천천히. 나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자세하게 차유리가 했던 말 하나하나, 지점장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아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직원 이름이 뭐라고 했어? 차유리. 지점장은? 박성호.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맡겨. 저 말 그 자리에서 되돌려줄게. 그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나는 정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아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물었습니다. 정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120억이 얼마인지 알아? 저 지점 직원들 연봉 30년치야. 저 지점 전체 예금의 70%고 오늘 그 돈이 빠지면 지점장 경력 끝나.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20억이 큰 돈인 건 알았지만 그 돈이 은행 지점 하나를 흔들 수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물었습니다.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전액 타행 이체. 오늘 당장. 전액 타행 이체.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120억 전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내가 물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돈이잖아. 언니가 원하면 오늘 당장 가능해. 내가 다 준비할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날 아들이랑 다시 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유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비웃던 얼굴, 치매라고 속삭이던 입, 통장을 탁 밀어주던 손, 그리고 큰절 드리겠다던 그 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내가 말했습니다. 해줘. 전액 이체해줘.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30분만 기다려. 내가 서류 준비해서 올게. 그리고 나서 같이 들어가자. 정아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아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 이체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다 챙겼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은행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아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번엔 언니가 말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정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손님이 조금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창구에는 여전히 차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니 들어가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정아와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차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까 쫓아냈던 할머니가 왜 또 왔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를 보더니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정아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차유리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고객님의 세무대리인 김정아입니다. 차유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세무대리인이라는 말에 살짝 긴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유리가 물었습니다. 정아가 서류 뭉치를 창구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기예금 120억, 오늘 전액 타행 이체합니다. 그 말이 창구 주변에 울렸습니다. 차유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차유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아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기예금 120억 원, 오늘 전액 타행 이체요. 서류 여기 다 있습니다. 차율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차율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비웃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120억 전액이요? 그게 오늘 당장 가능한 금액이 아닌데요. 차유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요? 본인 확인됐고 서류 다 있고 뭐가 문제예요? 차유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박성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차유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고객님이 정기예금 120억 전액 타행 이체를 요청하셨는데요. 지점장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정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아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고객님의 세무대리인 김정아입니다. 오늘 정기예금 만기건으로 왔는데 전액 타행 이체 진행해 주세요. 지점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요. 이 정도 금액은 본점 승인이 필요해서요. 오늘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기예금 만기해지는 본점 승인 필요 없어요. 본인 확인만 되면 당일 처리 가능하고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지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아 말이 맞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20억이래. 일이 영어? 진짜? 저 할머니가?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는 나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 믿기 어렵다는 눈,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 정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로비 전체에 들리도록. 지점장님, 이 고객님이 아까 이 창구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세요? 47만 원 통장 들고 왔다고 비웃음 당하고 120억 있다고 하니까 치매 취급받고 결국 보호자 다려오라며 쫓겨났어요. 그게 이 은행의 서비스예요? 지점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계속했습니다. 120억이면 이 지점 전체 예금의 70%예요. 오늘 이 돈이 빠지면 지점장님 실적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본점에서 뭐라고 할지도 아시고요. 지점장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기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것이 사업가 같았습니다. 저기요, 120억이 빠진다고요? 그럼 이 지점 괜찮은 거예요? 내 돈은 안전한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기 예금 있는데 설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빼야 하나?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점장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뱅크런의 전조였습니다. 정아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언니. 이제 우리가 이겼어. 나는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구경거리였던 내가 지금은 이 은행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치매 취급받던 내가 지금은 지점장을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고객님, 잠시 VIP 상담실로 가시죠. 차분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하죠. 아까 이 창구에서 이 고객님 망신 준 거 여기 손님들 다 봤잖아요. 사과도 여기서 받을게요. 지점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아까는 내가 구경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구경거리였습니다. 나는 차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또렷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120억 있으면 큰절한다고. 차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해요. 내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유리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창구 유리에 손을 짚고 차유리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120억 있으면 여기서 큰절한다고. 지금 120억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요. 차유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실 거예요? 농담.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나를 로비 한복판에서 망신 주고 치매 취급하고 쫓아낸 게 농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농담이요? 나를 치매 취급한 것도 농담이에요? 47만 원 들고 왔다고 비웃은 것도 농담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유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치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요? 그냥 확인 절차상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47만 원 통장 먼저 내미신 건 어머니잖아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뻔뻔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저희 직원이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절까지는 좀 과한 요구 아니신가요? 과하다.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를 모욕한 건 과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점장님, 과하다고요? 아까 이 창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고객님이 120억 있다고 하니까 저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아가 차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20억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큰절 드릴게요. 이 말 로비에 있던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그게 은행 직원이 고객한테 할 말이에요? 지점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이 삐죽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차유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지점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그냥 업무 절차대로 한 건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여기서 20분 넘게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린다. 그 말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시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시달린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차유리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떨며 더 억울한 척하며 저도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일하고 점심도 못 먹고 고객님들 응대하느라 힘든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농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옆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도 불쌍하네. 할머니가 좀 심하신 거 아니야?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가해자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유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머니 오셨을 때 통장 잔액이 47만 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반 고객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120억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당황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을 나는 알았습니다. 47만 원 들고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리 씨.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실수라고. 나를 치매 취급하고 비웃고 쫓아낸 게 실수라고. 그리고 그 실수를 이해한다고. 정아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 저도 사과드릴게요. 아까 제 말투가 좀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고 입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 빨리 이 상황을 끝내려는 사과였습니다. 차유리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큰절은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무릎 꿇으면 어머니 기분이 좋으세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뻔뻔했습니다.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못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계세요. 저희 엄마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어머니한테 큰절까지 하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 큰절은 좀 심하지. 할머니가 너무 하시네. 대기석 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 왜 저렇게 몰아붙여? 젊은 직원이 불쌍하지도 않나?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차유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유리의 눈물과 억울한 척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내가 당한 건데,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차유리가 웃었습니다. 아주 살짝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고, 남편한테 참고, 아들한테 참고, 며느리한테 참고, 세상한테 참아왔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내가 조용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일흔 하나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20억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그리고 그것을 차유리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통장에 적힌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차유리가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명자요. 그래요. 내 이름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나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차유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20살에 시집와서 50년을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선 팔러 갔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모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은행에 앉아서 내 통장 보고 비웃고 치매 취급하고 쫓아내고 그게 당신이 한 일이에요. 차유리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줄게요. 120억 있으면 큰절한다고 했지? 지금 해요.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차유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지점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점입니다. 네, 감사팀이요? 지점장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본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점장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본점이요. 감사팀에서요. 내일이요? 지점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점장이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일이에요? 차유리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본점에서 연락 왔어. 내일 감사팀이 내려온대. 그리고 나 본점 소환이야. 본점 소환. 그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차유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늙은이 취급하던 그 눈이 지금은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아까까지 보호자 데려오라며 나를 쫓아내던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허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사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본점에서 연락이 와서입니다. 감사팀이 내려오니까입니다. 자기 경력이 위험해지니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120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 뻔뻔하게 버티던 차유리가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본점 소환당한다는 말에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실례했어요. 차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사과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과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점장의 굽은 허리, 차유리의 숙인 고개. 내가 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것입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20억한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점한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경력한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47만 원만 가진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나를 비웃고 쫓아내고 치매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120억이라는 숫자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나 오명자라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아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내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내 존엄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긴 건 돈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120억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70년을 살아도 결국 숫자로만 평가받는 인생이구나.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있으면 돈한테 사과받는 인생이구나. 나는 창구 앞에 서서 허리 숙인 지점장과 고개 숙인 차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나는 평생 이 허탈함을 안고 살 것입니다. 돈으로 이긴 승리, 숫자로 받은 사과.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내 이름으로 받는 사과였습니다. 오명자라는 사람으로서 받는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아직 끝내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휴대폰을 붙잡고 본점과 통화하는 동안 나는 창구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잠깐 앉아. 얼굴이 안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석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긴 것입니다. 본점 감사팀까지 연락이 왔으니 지점장도 차유리도 이제 끝입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나는 멍하니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아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언니,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말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저 말은 안 받았습니다.
120억 있으면 큰절한다던 그 말. 차유리가 내 앞에서 뱉었던 그 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유리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점장이 사과하고 본점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들은 돈이 무서워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120억이 무서워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 오명자라는 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 입으로 뱉은 말을 저 입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모욕한 것에 대해 무릎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아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러 가야지. 아직 끝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본점이 무서워서, 경력이 무서워서, 그래서 숙이는 허리였습니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아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됐어. 이체 진행하고 나가자. 정아 말이 맞았습니다. 지점장도 사과했고 본점 감사팀도 내려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나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아야. 아직 안 끝났어. 정아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안 끝났어? 나는 차유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차유리를. 아까 나를 비웃던 그 입이 지금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말 있잖아. 120억 있으면 큰절한다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말 아직 안 받았어. 정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설마 진짜로 큰절을 받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그래. 받을 거야. 정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유리 앞에 섰습니다. 차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뒤에 아직도 뻔뻔함이 남아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뻔뻔함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천천히 또렷하게. 아까 그랬지. 120억 있으면 여기서 큰절한다고. 차유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해. 내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차유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47만 원짜리 사람이 아니야. 120억짜리 사람도 아니야. 나는 오명자야. 평생 일해서 이 돈을 모은 사람이야. 당신이 비웃고 치매 취급하고 쫓아낸 그 사람이야.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책임져. 지금,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차율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더니 창구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좀. 나는 지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지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차유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뻔뻔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습니다. 지금 해요. 내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큰절은 차유리가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절은 뭐요? 당신이 한 말이잖아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120억 있으면 여기서 큰절한다고. 차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울었습니다. 아까도 억울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나를 더 비웃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나를 치매 취급하고 비웃고 쫓아내고 그때 나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당신 앞에서 울면 더 무시당할까봐 참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울어요? 자기가 한 말 책임지라니까 울어요? 그게 말이 돼요? 차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 다른 창구 직원들, 지점장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유리가 내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차유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해요. 당신이 한 말대로 해요.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차유리 무릎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더니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유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행 로비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절이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해요. 차유리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까 절망했습니다. 나도 아까 이 로비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였습니다. 차유리가 천천히 상체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두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차유리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고개가 아니라 이마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침내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큰절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큰절이었습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엄어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유리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나를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까 나를 치매 취급하던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젖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120억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오명자라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차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차유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 안 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나는 절대 안 잊어요. 차유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이 한 말, 당신이 책임졌으니까. 나는 돌아섰습니다. 정아가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아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대단해. 정아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나는 창구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체 진행해 주세요. 120억 전액 타행 이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받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120억이 이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점 전체 예금의 70%가 오늘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아들 뒤에서, 다른 사람이 가리키는 곳에 꾹꾹 눌러왔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체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의지로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쿵! 도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 도장은요. 나는 지점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찍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찍는 도장이요. 지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아가 내 옆에 섰습니다. 언니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인지 놀라움인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나는 은행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아가 내 옆에 섰습니다. 언니, 어떤 기분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후련할까? 통쾌할까? 뿌듯할까? 모르겠어. 그냥 내가 나인 것 같아. 정아가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시어머니로만 살았잖아. 근데 오늘은 그냥 나였어. 오명자. 그게 좋아.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멋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내 이름을 지킨 거야.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야, 내 이름은 내가 지켜. 오늘 나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지켰습니다. 은행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지점장이 머리를 감싸쥐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나이로, 통장 잔액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물론 저 사람들이 진짜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저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정아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이 은행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아와 함께 은행 앞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이 길을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혼자라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아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배고프지 않아? 점심 같이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제사상 준비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나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뜨끈한 찌개가 나오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서였습니다. 정아가 나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나도 옆에서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참다 터진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평생 참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터뜨린 거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정아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고, 남편한테 참고, 아들한테 참고, 며느리한테 참고, 세상한테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터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정아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지나갔던 그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며느리. 받아.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행 일은 잘 되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하지만 속내를 감추고 있는 그 목소리. 응, 잘 됐어. 아,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니, 그 돈 말이에요. 제 명의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든대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하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며느리 말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내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아가 나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언니. 나도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보고 싶어요. 하트가 잔뜩 붙어 있는 문자였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르르 웃는 얼굴,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그게 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짜 가족이지.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정아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정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아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푹 쉬어. 내일 또 연락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아침에 나설 때만 해도 이 계단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천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계단이 나를 밀어 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정리도 못하고 나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남편 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잘했어, 명자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내 이름 지켰어. 당신이 말한 대로 했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참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 입으로 말했어. 내 이름으로 싸웠어. 당신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 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 같았습니다. 봤어, 명자야. 다 봤어. 잘했어. 나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올려놓았던 통장 2개가 생각났습니다. 47만 원짜리와 120억짜리. 이제 그 통장들은 다른 은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통장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오명자. 내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 어둠 속에서
이 부엌에 섰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손끝 퍼렇게 물들여가며 무청을 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나는 오명자입니다. 평생 일해서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을빛이 부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남겨주세요. 여자의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응원합니다.